소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입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 이 자리에 섰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분 강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30분인 줄 알고 30분어치 준비를 했는데 네, 20분 만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소그대 생성 AI가 GPT-3 나오고 업계에서는 되게 크게 충격을 줬었어요. 그리고 이 업계가 아닌 많은 분들께는 역시 챗GPT가 가장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챗GPT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이고 업무하시는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글 쓰는 AI뿐만 아니라 그림 그려주는 AI, 그리고 음성 합성, 음성 인식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작곡하는데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생성 AI를 통해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초거대 생성 AI 중에 이제 언어 AI 쪽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생성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훈련이라고 하는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인데요. 프리 트레이닝은 일종의 육수를 끓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육수를 굉장히 잘 끓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육수를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를 하느냐고요. 현존 GPT 계열이나 저희 하이퍼클로바 X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조 단위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엄청 많이 학습을 하죠. 그리고 그 조 단위 이상의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학습할 만큼 큰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일단 글을 사람만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AI가 만들어지긴 하나, 뭔가 전문 영역 관련된 거를 시키면 좀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각 전문 분야에 특화된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 가공을 해서 학습을 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프리 트레이닝 할 때만큼 데이터의 양이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소량, 경우에 따라는 수백 건 혹은 수천 건, 많아봐야 수만 건 정도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해당하는 분야에 굉장히 쓸만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의 챗GPT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쓰면 쓸수록 애가 더 똑똑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런 분야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내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많은 외부 자료 요약 정리를 하는데도 쓰시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연설문 보도자료 같은 거 많이 쓰시고요. 또 해외 이메일 보낼 일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영어로 써줘 하면은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제한 없이 해도 된다고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요즘 그 챗GPT가 제공한 기능 중에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코드를 짜는 걸 넘어서서 그 백단에서 코드를 짜면서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나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것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GPT-4를 오피스, 클라우드 오피스죠. 오피스 365에 연결을 해서 코파일럿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문서 파일 하나 업로드를 하면 그 문서 파일의 내용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장표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죠. 한 달에 $30랍니다. 근데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점이 많이 알려져 있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환각이라고 하죠. 즉 글을 엄청나게 잘 쓰긴 하는데 팩트가 아닌 글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삼국지의 조조 다들 아시죠? 그 조조입니다. 삼국시대 조조가 한고조 유방에게 편지를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뻥이죠. 조조는 2세기 때 사람이고 한고조 유방은 한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니까 기원전 2세기 때 사람입니다. 타임머신에 편지를 태워서 날려보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챗GPT는 저걸 가지고 역사적 가치를 분석까지 해줍니다. 왜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어떤 결과로 이어졌고,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도 써주는데 저거 다 거짓말이겠죠.
구글 바드도 비슷합니다. 바드는 비슷한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요. 이런 편지였다라고 편지를 써줍니다. 황제께 드립니다. 저는 조조입니다. 블라블라블라.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전형적인 업무 메일을 너무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 마지막 단어 예측을 할 때 감사합니다로랑 많이 끝나니까 저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초고대 언어 AI가 학습하는 방법이라는 게 프리 트레이닝 단에서 단어를 주고 그 다음 단어를 맞추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계속 채워가면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글 자체는 되게 잘 써요. 문법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고 굉장히 잘 읽히고 자연스럽게 쓰는데 내용이 팩트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해설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AI라는 게 특정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기반 인프라 기술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 위에서 새로운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존에 풀기 힘들었던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들도 가능해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같은 분은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죠. 그 사이에 나온 게 PC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모바일도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때문인지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게 그 긍정적인 어떤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글로벌 GDP 기준으로 한 7%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블룸버그에서는 10년 정도 후면은 아마 미국 달러 기준 1.3조,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저 시장을 누가 먹을 거냐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65 코파일럿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챗GPT에 있는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기능을 쓰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데 이제 연구자들은 보통 실험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엑셀표가 됐든 매출앱이 됐든 이런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 값을 저장 정리를 하시죠. 이런 것들을 CSV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서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챗GPT한테 얘기를 하면 한 달에 2만 원, 20달러 내는 그 옵션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3.5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저 엑셀 장표에 행과 열을 보고 요거는 연도인 것 같고 이거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숫자는 뭔가 측정한 숫자인 것 같네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 안에서 그림을 다 그려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장된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뒷단에는 저 분석을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생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그린 게 아니라 각 사람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간단한 분석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분이나 혹은 매니저나 연구자는 이 분석 내용을 가지고 디스커션도 할 수 있어요. 챗GPT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걸 하면 좀 더 개선될 것 같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나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 일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디자이너들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림 그려주는 AI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엣지라는 브라우저에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이드 앱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버튼에는 오픈 AI가 만든 달리 2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초고대 AI가 만들어갈 미래를 멋있게 그려달라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별로예요. 제가 봐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프롬프트를 잘못 넣어서 그렇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넣을 거냐? 마찬가지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좀 잘 그릴 수 있게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아래와 같이 긴 영어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거를 입력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AI가 사람보다 낫네요. 사람보다 나은 건지 저보다 나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디자이너들도 초기 디자인 모티프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인터넷 검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프롬프트 가지고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단어 바꿔보고 표현 바꿔보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샵을 쓰던 일러스트를 쓰던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라는 방식 얘기였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는 글만 쓸 수 있죠. 코드 짜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할루시네이션 문제에서 자유롭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액션을 할 수 있는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 있는 앱들을 연계할 수 있는 API 규격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대화형 AI는 외부의 앱들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가령 이제 사용자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저 대화형 초고대 AI가 그럼 제가 모 쇼핑몰에서 휴지 몇 개를 사서 주문하면 될까요? 하고 엉 하면은 주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텍스트 액션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돼요. 그 앱은 지금 제게 3월 24일 날 챗GPT 플러그인이 처음 나왔고 그리고 제가 그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한번 세봤거든요. 세보니까 918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5개월, 6개월 만에 거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안드로이드나 iOS 위에 있는 앱들을 직접 각 기능을 외우고 있으면서 실행을 했다면 이제는 그 실행하는 거를 중간에 있는 저 초고대 AI가 해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앱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오픈 AI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쯤 되니까 생성 AI 시장이 그렇게 커지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저기 있는 초고대 AI 플랫폼 에코시스템이 글로벌 테크 기업 거에 의해서 종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대화 데이터, 앱 실행 데이터들이 모두 글로벌 테크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데이터 주권이 저 멀리로 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데이터 주권이 상실이 되면 당연히 AI가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시대의 AI 기술 종속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B2C 관점에서는 그렇고 B2B 관점에서는 이제 기업에서의 현장에서도 초고대 생성 AI를 쓰면 뭐 사실상 모든 산업에서 문서 행정 업무들에서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글로벌 테크 기업들 걸 쓰면 당연히 우리의 기업의 데이터들도 글로벌 테크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테고 그 중에는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것들의 핵심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문제는 미국이 클라우드 액트란 걸 통과시켰습니다. 클라우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골자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는 자국 클라우드 기업,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죠. 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도 열어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국가 보안이라는 게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 걸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쓰기를 좀 꺼려하고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다시 사용하는 걸 좀 꺼려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용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앱도 실행을 할 텐데 그 어떤 우선순위, 어떤 앱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과연 정확도 기준으로 할 거냐, 맞춤 기준으로 할 거냐, 혹은 광고성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제할 방법도 없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경쟁력 있는 초고대 AI 생태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를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도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는 기술 종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릿GPT를 만들겠다라고 영국 정부가 선언을 합니다. 10억 파운드 투자한다고 했어요.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그 돈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하면서 100억 파운드는 더 태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일본도 최근에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에 현금을 그대로 지원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일본인끼리 모여서 초고대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미션을 내린 상황이고 프랑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중동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중동은 특히 사우디는 약간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중국에 고성능 GPU를 팔지 않습니다. 묶고 써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그 거의 냉전에 가까운 이런 것 때문인데
AI 전쟁이 진짜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사우디랑 협약을 맺어서 사우디는 초고대 AI를 만들 기술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있죠. 대신에 사우디가 GPU를 사고 중국이 그 GPU를 받아서 사우디 것도 만들고 자기들 것도 만들고 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동도 이걸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는 뜻이죠. 영어권 국가들은 좀 덜합니다만 한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GPT-4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어가 토큰 사전이 영어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GPT-4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그 느린 이유가 토큰이 한국어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최소 3, 4배 이상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글의 팜2는 좀 다릅니다. 구글은 애당초 한국을 제1 외국어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든 오픈 AI든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나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어쩌면 글로벌 기업에서 정말 잘 만든 표준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해요. 물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잘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AI는 좀 다릅니다. 뭐 갈라파고스 이런 얘기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AI의 특성을 결정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곰곰이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축적해 놓은 게 데이터입니다. 그 흔적에는 지식도 있지만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들이 모두 녹아 있어요. 글로벌 테크 기업이 초고대 언어 모델을 만들 때는 당연히 영어 데이터를 최소 90% 이상 씁니다. 양에는 장사 없다고 저 AI는 당연히 영어 문화권 편향된 AI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얘기를 하죠. 좀 지나면 걔한테 물어보면 일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데이터의 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가마다 입장이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영어 문화권 편향된 컨텐츠에 계속 노출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다시 학습에 활용이 되겠죠. 이 아비 지옥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테크 기업의 생성 AI 기반의 플랫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야죠. 경쟁력 없는 모델을 써달라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게 경쟁력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2021년 5월 달에 초고대 AI인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사실 GPT-3 같이 모델 매개 변수 1000억 개 이상 기준으로 치면은 GPT-3가 전 세계 최초고요. 그리고 중국 화웨이의 판구알파가 두 번째, 그리고 하이퍼클로바가 세 번째로 만들고 공개를 한 모델입니다. 2년 6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2년 동안 저희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즉 초고대 AI를 학습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 사업화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쌓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보다 저희가 더 빨리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의 API를 써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초고대 AI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3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검색 시장을 20년 지켜오면서 컨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수 있었어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같은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프리 트레이닝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초고대 AI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초고대 AI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동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일본이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이 만학의 근원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나 인재 투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2021년 5월에 만들고 가장 많이 서비스를 적용한 것은 사실 네이버 쇼핑이에요. 거기 보면은 55만 중소상공인 판매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마케팅 문구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상품 설명하는 거, 고객들의 어떤 리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동으로 도와주는 툴들로 제공을 했고, 의미 있는 기준으로 보면 아마 클로바 케어 서비스가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계 최초의 초고대 AI를 활용한 사회공헌 서비스입니다. 전국에 계신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매주 두세 번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이미 전국 70여 개 지자체 15,0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전화를 받고 계세요.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관계상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억을 해서 전화를 하니까 원래는 말씀하지 않던 것들도 이제 훨씬 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시면서 뒤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 많은 정보로 케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모델이 워낙 크니까 사실 운영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랑 함께 초거대 AI 반도체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제품이 하반기에 FPGA 기반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나왔더라고요. 숫자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공개할 것 같고요. 네.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 초고대 AI 하는 기업들과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이 만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탑티어 NLP나 머신러닝 컨퍼런스에서 정규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계 최고 연구자들한테 피어 리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이 초고대 생성 AI 생태계에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 오픈 AI나 엔비디아나 구글, 혹은 딥마인드와 같은 급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네, 저도 퍼왔어요. 제가 그리면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8월 24일 전까지 저희 설명이고요. 네,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 발표했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전해주셨어요. 뭐 기술적인 내용들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사실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추이가 그런 것들도 있긴 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초고대 생성 AI는 기술 수준에서 머물러서 될 게 아니라 현실 사회,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서 세상을 혁신시켜야 되는데, 그럼 뭘로 그걸 가능하게 할 거냐? 저희는 바로 연결해서 봤습니다. 이 글 잘 쓰는 하이퍼클로바 X를 네이버 서비스와 연결을 하고, 네이버 서비스 가두리가 아닌 외부에 있는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할루시네이션의 한계가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서 고객들이, 그리고 파트너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적화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생성 AI가 어떻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관점으로 저희가 컨퍼런스에서 집중을 했던 거죠. 그걸 달성하는 게 각각 이렇습니다. 첫 번째 커넥트 X, 두 번째 프로젝트 커넥트 X,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입니다. 커넥트 X는 저희 챗GPT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챗GPT 서비스에 보면은 저희 클로바 X 서비스에는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창에 보면은 스킬이 붙어 있어요. 저 스킬이 실제 외부의 혹은 네이버의 서비스와 외부의 앱을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 가서 아이랑 같이 가볼 곳 하면 네이버 여행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랑 같이 갈 만한 곳들이 블로그랑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뭔가 문서 작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컴 오피스를 스킬로 연결을 합니다. 공항 도착해서 차 빌려야 되면 소카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저 수학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는 클로바 X가 그리는 게 아니라 울프람 같은 수학 앱이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이 스킬을 통해서 우리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상당히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앱들과 연결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문적인 정보, 그리고 최신적인 정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모델 자체도 워낙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디테일, 그 가치관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합니다. 부산 내려왔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거 알 것 같,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네. 강할리 등기 누나 쌈무 봤나? 이거 그죠? 네. GPT-4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했다가 강력히 추천한다는 의미예요라고 저러고 있습니다. 바알드한테 물어보면 따라합니다. 그냥. 근데 저는 인공지능 모델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광안리에서 던킨 도너츠를 먹어봤니?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만 하면 안 되죠. 팔도 사투리로 각 지역의 자랑을 해보라 라고 하면 알아서 다르게 잘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사투리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음성 인터페이스가 붙었을 때 각 지역에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대화형 AI가 온갖 앱들을 연결하는 거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표준어로 쓰지 않습니다. 사투리 쓰실 거예요. 저거 인식 안 되면은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즉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역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스킬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됩니다. 가격 2, 3만 원대 이제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은 가격 2, 3만 원대 도수 15도 근처 과실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원래 다른 데서는 할루시네이션 터지겠지만 저희는 그 해당하는 술의 그 도수랑 가격을 보고 판매자 사이트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는 여행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시 행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냐 하면은 프로그램 짜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매장 성공 확률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장 행사로서 뭐 괜찮은 거 어디 있냐. 부산에 물었으면 아마 백스콜을 안내해줬겠죠. 이런 것들도 되고요. 이제 멀티모달입니다. 글만 되냐 아니고요. 이제 멀티모달은 이미지 입력하면 이제 말로 하면은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배경 지워주고 바꿔주고 하는 것들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커넥트 X입니다. 이거는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사실 어떤 산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 계획 세우고 그 부분 과업에 대해서 어디서 문헌 조사를 해야 될지 자료 조사를 해야 될지 탐색한 다음에 그 자료를 요약 분석 정리해서 보고서 만들고 그 보고서를 매일 보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산업이 무엇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분산된 업무 환경들을 쭉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AI가 각각 파편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클로바 스튜디오입니다. 클로바 스튜디오는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에이전트나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튜닝하는 기능과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분야마다 특화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면 뭐 제조, 법률, 금융, 의료, 뭐 교육 이런 것들에 특화된 AI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튜닝을 하는 방법으로서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냥 간단한 로라 스타일의 PFT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델 파인 튜닝하는 것, 그다음에 RLHF 즉 사용자 피드백 강화 학습하는 툴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보통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클라우드 존, 그죠? 별도 존 만들어 들어도 한 번은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 어떻게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고민을 많은 기업들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유로 클라우드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GPU와 서버, 하이퍼클로바 X, 클로바 스튜디오, 클로바 X 같은 툴들을 다 넣고 토탈 솔루션으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드립니다. 데이터가 밖으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학습이 다 일어나고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비스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유출될 일이 없다. 저희는 여기 있는 밖에서 살아있나 죽었나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클로바엑스가 특히 더 그런데 얘가 그 편향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혐오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세이프티 필터를 강하게 걸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레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사고 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도 만들고 알고리즘 연구도 하고 적용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든 데이터와 코드와 논문들은 적어도 안전한 AI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만든 데이터는 저기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 코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성 AI가 새로운 기회를 틀림없이 만들어 갈 겁니다. 생성 AI 경제적 효과 장표에서 보셨듯이. 근데 이거를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B2C, B2B, B2G 공공영역에서 모두 파트너들이 저희의 API든 모델을 써서 혁신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생태계를 만들 거고, 그렇게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초고대 AI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중동 중에서 사우디는 중국이라 한다 치더라도 UAE 같은 나라가 있죠. 동남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로 가서 그 나라의 특징에 맞는 AI를 함께 만들어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어 모델 들고 나가는 게 경쟁력이 있냐? 네, 저희는 한국어 모델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기반으로 지금 한국어, 영어 거의 1대1 수준입니다. 성공적으로 만들고 성공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본 이 경험을 가지고 해당하는 파트너 국가에 가서 데이터 구축부터 시작해서 모델 만들고 생태계 만드는 것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힘 모아서. 당연히 진출할 때 우리 스타트업도 진출할 거고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겠죠. 이것이 저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고, 글로벌 KAI 연대를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한번 어깨를 한번 나란히 해보겠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은 무섭고 중국은 또 다른 무서움이 있죠.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포지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을 만들지 못해서 AI 기술 종속이 됐을 때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종속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수수료 올렸을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수수료를 내리기는 못하고 음악 앱 만든 회사와 저작권자들한테 너네가 양보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슬픈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똑같은 걸 당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도 수출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저작권 논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리튜닝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면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최적의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게 글로벌 기업이 우리 기술 다 종속하고 나면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자국 저작권자들한테는 후하게 해주면서 우리는 좀 시원찮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원찮게 해줘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가 서비스 빼면 되지 뭐 라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이미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에 돈 내라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메타와 구글이 서비스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페이스북에 뉴스 링크를 가면 뉴스가 뜨질 않습니다. 이 생성 AI가 기반 기술이 되다 보니 경쟁력이랑 직결이 되는데, 그때 뺀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당초 처음부터 담을 쌓는다. 이유가 그걸 하고 있어요. AI 법안 엄청 강하게 해서.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EU의 AI 법안으로는 쓸 수 있는 초고대 AI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만약에 그 나라의 초고대 AI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공공의 많은 문서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하고, 민간에 능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초고대 AI를 추가 학습을 시킵니다. 공공특화된. 그리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큐알코처럼 되게 풀기 힘들었던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훨씬 더 똑똑한 민원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24시간 휴일 없이 민원 대응도 되면서 공무원들은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쌓인 경험으로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의 인큐베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개인은 현실의 일상생활이든 업무든 복잡한 문제를 플래닝을 통해서 부분과업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AI가 부분과업 정의하는 게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이 잘 해야 되고요. 그 정의된 부분과업에 대해서 어떤 AI 도구를 쓸지 이 AI 도구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만들어진 컨텐츠에 대해서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AI랑도 일을 같이 해야 되니 AI에게 이 시키는 방법도 열심히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강연 듣는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책 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써보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규제. 네, 규제를 만들려면 규제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악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규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하는 인공지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나쁘게 쓰는 걸 규제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샘 알트만이 돌아다니면서 핵처럼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G7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진짜 핵만큼의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초거대 AI 보유국입니다. 핵 보유국과 같은 지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100m 달리기면 이제 10m 온 거거든요. 앞으로 90m 계속 2, 3등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정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만드는 기업들 많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개인 그리고 기업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건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AI 리터러시가 늘어날 거고요. 근데 많이 써보려고 했더니 비용이 드네요. 이런 비용을 좀 서포팅하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혁신적인 걸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산티아고 발더라마의 트윗을 마지막으로 공유드립니다. AI 사람 대체 아마 당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만드는 사람으로서. 근데 AI 쓰는 사람은 쓰지 않는 사람 대체할 것 같아요. 영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AI를 잘 쓰면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